안녕하세요. 오늘은 트럼프는 김정은에게 무엇을 원하는가라는 책을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북한에서는 의외로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일본은 100년의 적, 중국은 1000년의 적이다. 우리가 중국과 북한의 관계를 생각할 때 그들의 관계를 획일적인 것, 고정된 것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는데 실제로는 북한과 중국은 서로 관계가 좋지 않았던 때도 많이 있습니다. 이 북중 관계를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관계를 이해해야 우리가 북미 관계에 대한 전망을 어느 정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중국과 북한 경제의 체급 차이를 보고 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중국의 GDP는 일본의 4배가 넘고요. 또 한국의 10배가 넘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GDP는 북한의 60배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사실 한국도 중국을 경제적으로 상대하려면 상대가 되지 않잖아요. 그런데 북한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중국의 경제력이라는 것은 감당 불가능한 어마어마한 규모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중국이 전적으로 북한을 돌봐주고 또 그러면서도 북한의 내정에 간섭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없을 텐데 역사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950년 6월 25일 새벽 북한군이 기습적으로 전쟁을 일으킵니다. 이때 김일성은 중국에게 이 공격을 사전에 미리 알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마오쩌둥은 외국의 신문을 보고 전쟁이 터진 것을 알았으며 또 북한은 서울을 점령한 후에야 중국에 사람을 보내 전쟁을 통보했다고 합니다. 북한이 단독으로 전쟁 시점을 정했다는 것은 약간 의외로 받아들여질 수가 있는데요. 물론 중국에게 미리 남침 계획을 알린 바가 있습니다만 그 공격의 시점은 알리지 않았고 기습적으로 북한이 단독으로 남침을 일으켰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 중공군이 참전을 하게 되는데 이때 북한군의 지휘권을 놓고 중국과 북한이 대립을 하게 됩니다. 소련이 중간에 교통정리를 해서 중국이 지휘권을 갖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는데 이후에도 중국과 북한은 사사건건 충돌하게 됩니다. 일사후퇴 때 중국군이 남진을 멈췄을 때 계속 남진하기를 원했던 김일성의 북한과 의견 충돌이 있었고요. 이때 서로 간의 신뢰를 상당 부분 잃게 됩니다. 이후에도 철도의 통제권, 그 다음에 정전협정, 포로송환 방식을 놓고선 북한과 중국의 의견 충돌이 계속 있었습니다. 이후에 휴전이 되고 난 후에도 북한은 중국의 기여도를 낮추어서 선전하기도 하였습니다. 결정적으로 북한은 중국 관련 인사들의 내정 간섭을 막고 이들을 계속 숙청해왔던 역사가 있습니다. 1955년 12월에는 연안파 박이루를 숙청하였고요. 여기서 연안파라는 것은 중국의 예난시가 있는데 여기가 대장정의 종점입니다. 연안파는 이 연안에서 공산주의 운동을 하다가 북한으로 귀국한 인사들이 포함된 정치 집단입니다. 그리고 1956년에는 종파 사건이라고 해서 연안파와 소련파가 김일성을 비판하면서 김일성이 주석직에서 물러나게 시도를 했는데 이 시도가 결국에는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이 종파 사건의 주요 인물들은 중국으로 도주를 했고요. 중국은 이 인물들의 북한으로의 송환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이때부터 중국과 소련의 간섭을 두려워한 김일성은 주체를 강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사건이 1956년에 일어났던 헝가리 인민봉기에 대한 소련의 무력 진압입니다. 이를 본 김일성은 중국이 북한에도 개입할 수 있는 것 아닌가 하는 불안감을 느끼게 됩니다. 1956년 11월 30일 마오쩌둥은 유딘 중국 주재 소련 대사에게 헝가리 혁명이 발생한 후 북조선 동지들이 우리를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할 수 있다 라고 밝힌 바 있다. 실제로 김일성은 중국군의 철수를 요청했고 중국이 이를 받아들임으로써 1958년에 중국군이 철수하게 됩니다. 이후에도 북한은 중국의 내정 간섭을 극도로 경계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한참 시간이 흐른 후에 북한이 또 중국을 불신하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 중국이 베트남을 침공한 것이었죠. 1978년 베트남이 소련과 우호 조약을 체결하자 1979년 중국이 베트남을 침공한 것인데요. 그 전에 베트남 전쟁을 비롯해서 중국이 베트남을 지원했었던 오랜 동맹관계를 생각한다면 이것은 아마도 북한에게 굉장한 경각심을 불러일으켰을 것입니다. 같은 공산권 국가들 사이에서도 하루아침에 이해관계가 엇갈릴 수 있다는 그런 것을 보여준 사건이었죠. 그리고 다시 시간이 흘러 1989년 동독이 무너지고 1990년에 독일이 통일이 됩니다. 개혁을 추진하던 소련이 한국과 수교를 맺기도 하고 1991년에는 소련과 중국은 한국의 유엔 가입을 반대하지 않게 됩니다. 이렇게 되니 한국의 유엔 가입을 반대했었던 북한도 어쩔 수 없이 동시에 유엔 가입을 하게 되고요. 이런 상황 속에서 북한은 소련이나 중국에 대한 신뢰가 이전보다 더 약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북한은 믿을 건 핵무기뿐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이 핵무기 개발에 박차를 가하게 됩니다. 특히 1992년 한국과 중국이 수교를 맺었을 때 북한의 충격이 더 컸었다고 합니다. 소련이 한국과 수교를 맺은 지 얼마 안
돼서 중국마저 한국과 수교를 맺은 것인데요. 책의 구조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북한은 중국의 극도의 배신감을 느꼈고 김정일도 북한과 중국의 동맹은 끝났다고 언급했을 정도였다. 북한은 중국 측에 항의 비망록을 전달했다. 중국은 김정일에게 중국으로 와 덩샤오핑과 회담하자고 했지만 북한은 이를 거절했다. 한 가지 중요한 점인데요. 중국은 북한이 핵을 보유하는 것을 처음부터 원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당연한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겠죠. 중국 입장에서 보면 북한과 같은 사고뭉치가 핵무기까지 보유한다면 직접적으로 중국의 안보에 커다란 위험 요인이 탄생하는 것이고 또 이전보다 한반도를 통제하기가 더더욱 어려워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반대로 김일성은 중국을 불신했고요. 급기야 중국을 뒤에서 칼을 꽂을 국가로 보기도 했습니다. 북한은 중국의 개혁개방 정책을 수정주의라고 힐난했고 중국과는 인문 교류조차 중단했다. 이후 북한의 핵 보유를 통한 안전보장과 중국의 한반도 비핵화 주장은 서로 충돌했다. 김일성은 오랜 시간 중국과 관계했지만 중국을 불신했다. 수많은 일을 겪은 그에게는 중국이 자국의 이익을 중시하고 필요하면 언제든지 태도를 바꾸는 국가로 보였을 것이다. 1994년 김일성이 사망하고 김정일이 권력을 승계하게 됩니다. 김정일은 중국과의 유대관계가 그리 깊지 않았습니다. 중국에서는 북한의 세습 정치를 비난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김정일은 이제 두 가지 전략을 세우게 됩니다. 첫 번째로 북한의 안전을 보장할 길은 핵무기에 있다고 보았고요. 두 번째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미국과 관계 개선을 이루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첫 번째 이 핵무기 개발을 둘러싸고 북한과 중국의 갈등은 계속 발생하게 됩니다. 2002년에 2차 북핵 위기가 있었고요. 2차 북핵 위기가 불거지자 중국의 왕이 외교부 부장은 북한의 외교적 모험주의를 강하게 비난했다. 에너지 및 식량 지원의 중단과 더 많은 탈북자의 허용을 언급하기도 했다. 그 결과 북중 관계는 더 얼어붙었다. 북한이 NPT를 탈퇴하자 중국은 이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후진타오 주석은 한반도에 핵무기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2004년 즈음에는 플루토늄 추출에 사용되는 화학물질을 실은 것으로 보이는 열차를 중국이 막아서기도 했고요. 하여간 중국의 스탠스는 초반부터 한반도의 비핵화였습니다. 그러다가 2006년 10월 9일 북한의 첫 번째 핵실험이 진행됩니다. 중국은 북한을 비난하고 북한에 대한 제재안을 받아들이고 유엔의 결의안에 찬성하였습니다. 중국은 북핵 문제가 중국의 안보에 직접적으로 위협이 된다고 여겼다. 북한의 핵실험으로 인한 지진파가 중국 동북 지역에서 감지되자 이에 대한 비난이 쏟아졌고 북한이 핵실험 계획을 바로 직전에야 중국에 통보한 것이 알려지자 중국 인민들의 불만이 거세졌기 때문이다. 이 무렵부터 북핵 문제가 북중 관계를 악화시키는 핵심 요인으로 등장했다. 2012년 11월 시진핑 총서기가 선출이 되었고요. 바로 11월 29일에 리젠거 특사를 파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장거리 미사일 발사 자제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리젠거 특사가 귀국한 이튿날인 2012년 12월 1일에 북한은 장거리 미사일 발사 계획을 발표하고 그 다음 12월 12일에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2013년 1월 22일 유엔 대북 제재 결의에 중국이 찬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2013년 2월에는 중국 춘절 연휴 기간 동안 북한의 3차 핵실험이 감행됩니다. 이때 중국에서는 북한을 버려야 한다는 여론이 득세를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지정학적 가치를 무시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중국 내 전문가들의 의견 또한 여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잘 알려진 장성택이 2013년 12월 12일 처형이 됩니다. 장성택은 대표적인 중국 통이었습니다. 한편 2013년 6월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에 방문한 후에 정상회담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2014년 7월 시진핑 주석은 한국을 방문하였고요. 2015년 9월 2일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의 전승절 70주년 열병식에 참관하였습니다. 그리고 2016년 1월 6일 북한은 4차 핵실험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 4차 핵실험으로 북한의 석탄 수출이 금지되고 또 중국이 이에 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016년 9월 9일에는 북한이 5차 핵실험을 진행하고요. 중국은 이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중국 은행과 북한 고객의 거래를 중단시키고요. 중국 내 북한 기업을 폐쇄시키고 석탄의 수입을 금지시키고 밀거래 등을 단속하는 등 여러 가지 제재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북한은 중국을 맹렬히 비난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길게 소개해드리는 이유는 북한이 중국을 아랑곳하지 않고 핵 개발을 추진해 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핵무기 개발의 목적 중에 하나는 소련과 중국의 간섭을 받지 않으려는 목적도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거든요. 다음으로 김정일의 두 번째 전략이 미국과의 관계 개선이었습니다. 가까이 있는 강대국과 멀리 있는 강대국이 있을 때 아무래도 멀리 있는 강대국의 간섭은 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가까이 있는 강대국과 너무 가까워지면 그 나라에게 먹힐 우려가 있는 것이죠. 북한의 입장에서는 중국이 너무 크고 강합니다. 러시아는 이전에 비해서
관계에서 쇠약해졌고요.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서도 많은 상처를 입고 있습니다.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병력을 보냄으로써 약간의 카드를 확보했습니다만은 그 정도로는 중국을 대항하기 어렵습니다. 이제 남은 국가는 미국입니다. 북한은 미군의 한반도 주둔을 받아들인다고 말한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김정일이 올브라이트 미 국무부 장관과 만났을 때 했던 말이기도 하고요. 김정일은 1992년 초 김용순 비서를 미국의 특사로 보내 역사적으로 주변 강국이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와 전략적 가치를 탐내 수없이 침략을 자행한 사례를 들면서 동북아시아의 역학관계로 보아 조선반도의 평화를 유지하자면 미군이 와 있는 것이 좋다라고 미국에 말하기도 했다. 대외적으로 미군 철수를 주장하는 것은 주민들의 감정을 달래기 위한 정치적인 표현이라면서 말이다. 그리고 김정일이 김대중 대통령에게 했던 말이라고 합니다. 주한미군이 북한을 공격하는 데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우리를 먹으려 했던 나라들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미국이 통일 이후에도 한반도에 남아야 합니다. 하여간 북한은 미국과의 양자회담을 선호하는데 애초에 목적이 중국 견제도 있으니까요. 여기에 당연히 중국은 자신의 몫을 찾으려고 합니다. 4자 회담 제의 후 1년이 다 되어가던 1997년 3월 5일 북한은 뉴욕에서 개최된 4자 회담 관련 설명회에 참가했다. 여기서 북한은 중국 대표가 참여하는데 반대했다. 중국이 전적으로 북한 편에 서리라는 확신이 없었기 때문이다. 결국 4자 회담은 결렬되었다. 그리고 북한과 중국과의 관계는 소원해졌다 좋아졌다를 반복하게 되는데요. 특히 북한이 미국, 한국과 관계를 정상화시키면 또 북한에 대한 중국의 지원이 증가해서 중국이 북한을 잡아두는 그런 조치들을 많이 취하게 됩니다. 반면 북한 입장에서도 미국과 한국과의 관계가 막히면 또 중국에 매달리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고요. 상황에 따라 오르락 내리락이 있고 밀당이 계속 이루어지는 관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트럼프 정부가 들어선 후에 북한과 미국에 서로를 위협하는 말들이 초기에는 굉장했습니다. 그러다가 북한이 평창올림픽에 참여하고 또 트럼프와 김정은의 회담이 열리고 하는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중국이 북한에 유화적인 정책을 많이 쓰면서 다시 중국과 북한이 가까워지게 됩니다. 중국은 제재를 은근히 풀고 또 국경에서 무역이 이루어지도록 허락하고 중국인들은 단체로 북한 관광을 시작했고요. 그리고 하노이 회담 결렬 후 2019년 6월 시진핑은 북한을 방문하였습니다. 아마도 한국과 북한 그리고 미국이 가까워지고 중국이 소외되는 것을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이것은 북중 관계를 정리하는 구절입니다. 북한은 항상 중국의 행위와 의도를 주의 깊게 살핀다. 외교적 미사 여구와 달리 중국이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북한에 해를 끼칠 수 있다는 불안을 떨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북한에 대한 최대의 위협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하기 위해 중국이 북한에 대한 기본적 지원을 중단하는 것이다. 그런 일이 벌어지면 북한은 경제적으로 극히 어려워지고 생존이 위험해질 수 있다. 중국에 대한 의존을 줄이는 일은 북한의 숙명적 과제다. 북한의 중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가 높기에 안보적 의존을 하기가 더 어렵다. 문제는 미국이 북한을 어떻게 인식하느냐는 것이다. 최대의 경쟁자인 중국을 견제하는데 북한이 가치가 있다면 북한에 대한 미국의 접근 방식은 달라질 것이다. 미국 육군 대령 출신의 아시아태평양 안보연구센터 교수인 제임스 미니치는 중국과 러시아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줄이기 위해 다투는 상황에서 미국이 북한을 자국 안보구조에 편입할 기회를 포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 중국과 러시아의 전략적 도전에 더 중점적으로 대응할 수 있고 다음 세기에는 동북아시아의 지형이 바뀔 것이라는 예측이다. 이상적인 이야기처럼 들릴 수도 있겠지만 미국이 북한을 끌어들일 수만 있다면 중국은 고립됩니다. 100만 명 이상의 군인들과 장거리 미사일 핵을 가지고 있으며 중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북한이 미국 쪽으로 붙는다? 그것은 중국에서는 상상하기도 싫은 일입니다. 물론 북한 입장에서는 쉽사리 중국을 버릴 수도 없고요. 그런데 최근에 미국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작성한 여러 보고서들에서 중국과 북한 사이의 전략적 틈이 벌어졌고 이를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미국 외교정책위원회 연구원 스티븐 블랭크는 북한의 안보를 고려해 북한의 독립성을 최대한 강화하는 게 동아시아 지역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영향력을 감소시켜서 미국에 유리한 구도를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북한의 경계심은 오래된 것으로 핵무기를 개발한 이유 중 하나는 두 나라 혹은 그중 한 나라에 대한 두려움 때문일 수 있다. 고 분석했다. 그 다음에 한미연합사 전 사령관인 빈센트 브룩스의 분석입니다. 미래에 북한의 경제 안정을 보장할 유일한 국가가 미국이라는 것이다. 그는 미국과 한국이 북한의 이런 변화를 기회로 만들어 북한의 안정,
특히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대가로 비핵화를 진전시키고 북한의 중국 의존도를 축소시키며 북한을 미국 주도의 자유주의 국제 질서에 통합시켜야 한다고 역설한다. 그 다음에 미중위원회의 보고서입니다. 북중 사이에는 내재적 갈등이 있고 북한은 미국과 전략적으로 우호적 관계를 맺고 싶어 하므로 미국이 동맹들과 함께 북한을 활용해 미국의 주된 경쟁국인 중국을 견제하는 데 참여시키는 게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고 동아시아의 안정에도 기여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한다. 그러면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북한은 절대 핵을 포기 안 하려고 할 겁니다. 다만 현재 수준에서 동결을 할 수는 있겠죠. 두 번째로 미군이 빠지면 동아시아의 힘의 균형은 중국 쪽으로 확연하게 쏠립니다. 일본과 한국의 힘을 합쳐도 상대가 되지를 않습니다. 북한도 이를 잘 알고 있고요. 중국을 제외하고 본심에서 미군 철수를 바라는 국가들은 동아시아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나 저러나 해도 한국과 일본은 소위 말하는 블루팀이고요. 남은 것은 북한이죠. 북한도 미국을 원하고 있고 미국도 북한을 이용할 건덕지가 충분합니다. 관건은 중국이 얼마나 많은 지원을 해서 북한을 끌어당기느냐가 될 것 같고요. 북한은 미국과 협상하면서 중국과의 관계를 레버리지로 활용을 할 텐데 그러다가 미국과의 협상이 결렬되면 다시 중국으로의 의존도가 심해지는 악순환으로 갈 수가 있겠습니다. 하여간 이제껏 그래왔듯이 북한 관련 이슈는 정답도 없고 확실한 것도 없었으니 어떻게 진행될지는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책을 읽고 나니 여러 가지 관전 포인트가 정리가 된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트럼프는 김정은에게 무엇을 원하는가 이 책을 살펴봤는데요. 이 책은 총 4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2장과 3장을 위주로 해서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얇은 책인데 저는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북한 관련된 내용에는 정답도 없고 불확실한 것도 너무 많으니까요. 여러 관점들이 모여서 지혜를 산출해야 되겠죠. 그러한 관점 중에 하나를 간명하게 확인을 할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한 이런 관점이 이 저자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라 또 미국에서도 요사이 많이 주장이 되고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내용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